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해외경제론 수업을 맡은 이승인입니다. 오늘은 해외경제론 수업과 관련해서 그 강의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해외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어떤 강의인지에 관련해서 계략적으로 개괄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의 소개죠. 네, 강의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수업은 강의는 그야말로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경제 발전 모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일종의 발전 과정을 겪었다면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발전 모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모델의 한계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저개발 상태라면 그런 나라 개발도상국들 중에 그 나라가 저개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저개발의 또는 저발전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것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지역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국가 내지는 대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각각의 권역에 있어서 그 권역별로 국가로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륙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그 국가나 대륙의 어떤 경제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어떻게 엮여져서 지금의 일종의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왔고, 그 모델의 한계가 무엇이고, 만약에 그런 모델도 없이 저개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저개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해외경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발전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주로 이제 국가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주요 국가들,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그런 국가들을 선정해서, 때로는 예외적으로 대륙을 선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발전 모델, 개발도상, 선진국 우리가 세계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 되거든요. 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어떤 주요 국가, 주요 선진 국가들 또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국제 경제 질서,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세계 경제론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 하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그 선진국 경제 국가들에 의해서 뭔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 하에서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해외 경제론 시간에 그런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알려면 일종의 그런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 또는 국제 경제 질서가 어떻게 구획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경제 질서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 경제,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질서, 어떤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자본주의 질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리 또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에서 그 나라들만의 어떤 특수성, 그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그 경제 특수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 특수성은 비단 경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특수성을 밝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그 세계 경제 질서 또는 국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둔 상태에서 각 나라들의 어떤 특수성을 밝힘으로 해서 그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과정이랄지 경제 발전 모델이랄지 또는 저개발 상태의 원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편성 하에서 세계 경제 질서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질서 하에서 어떻게 각 나라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 그들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겪었는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들의 개발도상국 각 나라들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엉켜져서 그야말로 그 나라 고유의 어떤 경제 질서가 구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강의는 그야말로 그 여러 나라들의 경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제 이야기고 그야말로 그 각 나라 경제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경제적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들으실 필요가 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책들 이게 사실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주 교재가 있기가 힘듭니다. 네, 주 교재가 없어요. 네, 그야말로 각 나라별로 경제를 상황을 훑고 지나가는 개괄하고 지나가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 또는 경제 시스템들, 경제 체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경제학 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지식을 습득해 왔을 텐데 그런 지식, 그러니까 경제 이론이 어떻게 각 나라별로 적용이 되어 왔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 즉 경제 이론들이 현실 경제와 이제 접목이 돼서 어떻게 그것이 잘 작동을 하는지 또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뭐 실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공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훑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모든 나라들을 다 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를 소개할 때 각각의 나라에 해당되는 제가 뭐 참고했던 여러 도서들이 있을 테니까 그 도서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주로 참고했던 뭐 중국이면 중국, 인도면 인도, 뭐 중동이면 중동, 뭐 그런 나라들을 주요 나라들을 소개를 할 텐데 그런 나라들과 관련된 뭐 한글로 된 서적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로 이제 참고를 해서 그 책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 나라들을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주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의 교재로 이 강의를 커버하기 힘드니까 그런 이러저러한 책
그 각 나라들을 소개를 하기 전에 이 강의를 주로 한 그 강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들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하면 뭐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읽기가 좀 많이 곤란하고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우선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차후에 읽어도 되는 거고요. 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강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소개한 책에서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에서만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소개한 책 전체를 제가 다 내용을 다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을 잘 들으시고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흥미가 생겼을 때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종의 문제 의식이나 흥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됐을 때 그런 이야기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 되고 주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다. 네, 각 나라의 경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굳이 뭐 어떻게 뭐 암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거고요. 그냥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된다. 라고 뭐 나중에 무슨 시험을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는 뭐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제가 뭐 그 평가를 할 때도 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냥 개략적으로 각 나라들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핵심이 무엇인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각 나라나 대륙들을 소개를 하면서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텐데 그런 이슈들이 그냥 우리가 해외 경제론을 듣기 이전에는 그냥 파편화된 지식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 경제론을 듣고 나면 그런 지식들이 하나의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뭔가 체계적인 지식으로 그러니까 해외 경제론을 듣고 나서 뭔가 각 나라의 경제적 구조 또는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를 듣고 나서 각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뭐 뉴스 기사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지식의 체계적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야말로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 수단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거죠. 일종의 학습 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원리랄지 이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그야말로 보편적 지식이죠. 네. 보편화되어 있는 지식 또는 이론이란 게 어차피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습득을 했다면 거기에다 플러스 하기로 그야말로 각 나라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특수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각 나라들이 각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이론에 맞게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는 전혀 별개의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네. 그들은 왜 발전 모델 각 특자의 발전 모델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왜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뭐 차별 같은 그런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동안 파편화된 지식들, 그야말로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그냥 흘려 들었던 그런 지식들이 이제 해외 경제론을 듣고 나면 뭔가 체계화된 지식으로 바로바로 승화되어지고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해외 경제론의 목표입니다. 해외 경제 이 수업 강의를 통해서 모든 그야말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들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 해외 경제론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각 개발도상국의 어떤 사정들을 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해외 경제 이번 학기 해외 경제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외 경제의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의 발전 모델을 탐구하고 그 한계를 모색하고 하는 그 과정이 아무리 그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와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외 경제론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진단 또는 분석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만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그 우리나라 경제만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잘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의 발전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선진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진국 모델이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선진국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외 경제론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각 나라들마다 어떤 성공적인 발전 모델을 추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은 저발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해외 경제론을 탐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해외 개발도상국 그 자체의 경제 구조 또는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어떤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적 모델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해외 경제론 수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중국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인도 경제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 인도 경제 또는 중국 경제를 통해 가지고 따라갈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뭔가 참고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수긍할 만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각 대륙별로 뭔가 그들만의 어떤 특수한
그들 대륙별로 어떤 특수한 어떤 경제적 시스템, 구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뭔가 뭐 지정학적인 논리랄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포지션을 찾는다든지, 즉 세계 경제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각 나라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힌다면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부각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 또는 동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경제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결국 한국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해외 경제론을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지향점은 바로 한국 경제를 분석 또는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뭔가 체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체계화된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심오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외 경제론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나라들을 다루느냐 라고 한다면 주요 나라들이죠. 네, 개발도상국 중에서 주요 나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데,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나라들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78년부터 그야말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기조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나라였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나라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야말로 이렇게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 지도 아래 그야말로 시작점이 그렇게 됐고, 선부론이라고 해서 일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하에 그야말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시진핑 주석이 지도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해. 일단 부를 축적하자, 선부론에서 공부론, 모두가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선부론이냐 공부론이냐,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이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성장세가 조금 주춤한데 그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인도 이야기도 할 겁니다. 네, 인도가 그야말로 굉장히 꾸준하게 뭐 중국은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인도는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90년대 이후에. 그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특히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데, 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간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민주주의가 과연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화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입니다. 네, 러시아 경제. 러시아도 이제 주요 산유국입니다. 네,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고 그야말로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는 나라라서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만큼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 뭐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소수의 특권층한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적 부패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러시아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동유럽이나 남유럽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보통 서유럽,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인데 보통 그에 비해서 동유럽이나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그 성장 그야말로 좀 물론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남유럽이나 동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소련을 비롯한 뭐 그 어떤 소련 연방의 한 일원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유럽 또는 남유럽과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뭐 중동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어떤 그 이슬람주의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 와 관련된 그야말로 지금 그 가장 세계에서 혼란스러운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이전에 알카에다 그 이후에 뭐 IS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창 논의되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 이런 어떤 이슬람주의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는 그들의 뭐 한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중동 지방이 있는 것이고 뭐 이라크나 시리아 뭐 아프가니스탄까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석유 부국들이 있죠.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뭐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걸프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자원 의존적 경제고 뭐 석유도 많이 나오고 여러 자원들이 있으면 농작물들도 상당히 많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경제는 아니죠. 그들이 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고 그들이 왜 경제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지 그들의 경제 구조는 왜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많이 치닫고 왜 그렇게 또 취약한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경제 뭐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 선진 국가들을 제외한 뭐 우리가 해외 경제론 한다고 해서 꼭 뭐 개발도상국들만 다루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 경제 질서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월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해외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10월부터는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뭐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비대면 수업에 되게 그 적응이 잘 돼 있을 줄로 아는데 일단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해외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3학점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한 강의당 50분 정도 강의가 동영상 강의가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50분 강의가 3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분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듣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50분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네, 끝까지 들으셔야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 타임을 다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당 매주 50분짜리 강의가 3개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9월달만 하는 거니까 비대면 수업은. 그리고 10월달 드디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작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되게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비대면 수업을 9월달은 할 거니까 매주 올라오는 9월달 동안 매주 올라오는 50분짜리 강의 3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학점이 인정이 된다. 출석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50분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강의가 올라오면 그 듣는 기한이 있어요. 동영상이 노출되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한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서 보통 제가 한 일주일 이상으로 노출을 시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기한이 지나도 들을 수는 있어요. 네, 반복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 기한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날까지 만약에 제가 대체로 요 해외 경제론 수업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올릴 겁니다. 토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목금토 이쯤에 노출이 될 텐데 업로드가 돼서 노출이 될 텐데 노출이 되면 그게 다 그 다음 주 그 노출된 그 주일에 그 다음 주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게 기한입니다. 그 일주일 이상 노출이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 기한 내에 끝까지 들어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출석 점수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3가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석 점수는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합니다. 네. 과제를 내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진 않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일정이 10월달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일정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출석 점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출석 점수를 매길 때는 시간당 결석을 한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 깎입니다. 결석 시수.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일주일 동안에 3시간을 듣잖아요. 3개를 듣는 동영상 3개를 듣는데 만약에 1시간을 빠졌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리고 이 3개를 통으로 다 빠졌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된다. 1시간도 빠짐없이. 이게 마이너스 2점이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하는 건 결석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결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다. 10점 만점이라고 마이너스 시간당 결석 마이너스 2점이 깎인다라고 그래서 20점 만점에 계속 결석할 때마다 마이너스 2점이 깎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는 10월달에 있을 거고 기말고사는 뭐 12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겠죠. 네, 이제 대면 10월부터 대면 수업으로 가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텐데 시험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건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들으시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각 나라별로 제가 이제 그 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중국 경제를 한다 그러면 그 경제와 관련된 교재가 소개가 될 겁니다. 네, 교재가 소개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책을 주로 참고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함께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책들이 대체로 두껍습니다. 네, 그 책들이 대체로 두꺼울 것이기 때문에 다 읽는다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책을 읽는 것도 물론 굉장히 그건 아주 큰 노력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수업을 참고를 해서 시험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건 시험에 출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100점 만점에 상대 평가로 여러분들의 학점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교재는 없어요. 네, 주교재 없이 그냥 각 나라별로 제가 그래도 한글로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괜찮은 책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그야말로 그래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제공될 때 끝까지 들어주십사 하는 거, 네, 그걸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오프라인 강의할 때 10월부터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그냥 와서 들으시면 되죠. 네, 강의. 그래서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네,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을 거의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거의 만나지 못했죠. 네. 그냥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보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작년 12월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으니까 10월 달에는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해외 경제론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발전 모델과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는 그 나라들이 저개발 상태에 있다면 저개발의 또는 저발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각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많이 들었겠죠. 네, 대체로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니까 각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파편화된 지식으로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각 나라들의 또는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외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 구조 또는 발전 모델을 습득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오히려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또는 도구를 장착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해외 경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해외 경제론의 목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은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거죠. 네. 설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해외 경제론도 해봤고 세계 경제론 수업도 해봤는데, 여러 나라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수업들이죠. 특히 해외 경제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국가들을 소개하는, 경제를 소개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보통 해외 경제론 하는 강의는 뭐 여건이 마련된다면 뭐 그 분야, 뭐 중국 경제면 중국 경제, 인도 경제면 인도 경제,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그런 명사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보통 뭐 학생들한테 각각의 과제를 부여를 해서, 뭐 어떤 학생들한테는 중국 경제, 어떤 학생들 인도 경제, 어떤 학생들 러시아 경제, 이렇게 각각의 과제를 주고 발표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 발표에 대해서 강사가 코멘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는데 주로 그런 방식들이 많이 채택이 되곤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냥 강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뭐 동영상 강의는 어쩔 수 없죠. 네, 동영상 강의는 그냥 쭉 제가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대면 수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발문을 한다든지, 이 발문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개방된 질문이고, 그 개발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뭐 답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으면 그냥 발문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답을 한다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뭔가 실마리를 잡아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 수준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쭉 설명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내용들이 구성적으로 수업 시간에 구성적으로 지식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발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개방적인 어떤 논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지식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적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각 나라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겪고 왔는지가 상당히 그 나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제가 뭐 연도를 언급을 하면서 그 각 나라들 또는 각 대륙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왔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왜 그 역사 과정이 어떻게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왔는지까지 이제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들이 이런 어떤 발전 모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이 제공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여러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제가 꼭 연도를 이렇게 쓰거든요. 연도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전후 맥락을 따져가면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굳이 그 연도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도를 외우면 더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후 맥락이 중요하죠. 전후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전후 맥락을 떠올릴 때 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연도가 그 연도를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진 마시라. 그 연도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 암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전후 맥락을 따져서 어떻게 그 경제들이 그런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 전후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나라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사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와 관련된 분석적인 방법,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각 나라를 우리가 분석할 때, 공부할 때 항상 진행되어지는 어떤 구조다, 강의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강의 소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 소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기결점은 한국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한국 경제의 어떤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